이라는 도구를 이제 사용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우주, 고전압과 관련된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제품 플랫폼 안에서 기본적인 성능과 기능적인 부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이라고 꼭 칭할 수는 없지만 전자가 들어가는 뭐 전장 제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디자인을 하는 단계에서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 이제 EMI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EMC 뭐 자폐제를 붙인다든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EMC 테스트를 하고 완제품이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거치는 과정에서 EMC 시뮬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하는 부분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로 좀 더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EMC 자폐제를 붙였을 때의 어떤 성능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이런 도구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해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런 자폐제를 이용해서 성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EMA3D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실 거고요. 이 프로토타입에서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물리적으로 제품이 눈에 보이게 될 거고, 이제 완제품이 완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완료해서 상용 제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이슈는 결국에는 제품을 제작을 해버리면 그 제품을 제작하는 순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부분, 다시 폐기를 해야 된다든지, 다시 제작하고 비용을 또 만들어야 되고 기간이 들어가고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경감할 수 있는지 EMA3D 케이블 모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EMA3D 케이블입니다. EMA3D 케이블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스페이스 크램이라는 도구의 하나의 어떤 모델로 같이 출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CAD 모델을 바로 불러들여서 시뮬레이션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업화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그 2022년 R2 버전부터는 디스커버리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에서 EMA3D, M-하니스, 차지와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기구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하고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다이폴 안테나를 모델링한 거고, 이것은 HFSS하고 연동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이제 다른 도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도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경계가 확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보셨던 것처럼 지금 동영상으로 핸드폰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뭔가 전자파가 나오는 듯한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거를 얻기 위해서 아마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전자제품의 소스가 되는 기판, PCB가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판을 감싸고 있는 기구 도면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기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 들어갈 거고, 케이블의 내부 구성품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USB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구까지 해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리스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도 잠깐 리스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품을 제작하고 되돌리려면 제품을 폐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이 테스트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용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버추얼로 만들어진 랩에서 선행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포커스이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커런트 프로브를 가상으로 해본다든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에너초익 챔버에서 안테나를 직접 만들어 놓고, 또는 그 에너초익 챔버에 있는 호수체를 가설을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랑, 또 차량을 직접 놓고 했을 때랑, 이런 것들을 모두 현재는 현실과 리얼하게 맞춰가면서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뭐 컨셉만 있으면 되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순간 비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배, 10배, 100배, 이렇게 1000배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EMC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더 비용이 더 증가하고 무한 반복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시험을 칠 건데, 시험을 칠 때 미리 시험지가 내가 답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컨셉 디자인 단계에서, 디테일 디자인 단계에서 비용이 높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뒤로 갈수록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부품이라든지 컨트롤이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보시면 보통 이제 오른쪽 X축이 노력에 대한 요구도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정밀도입니다. 그래서 Rules of Thumb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 법칙이라고 하죠. 아, 이 사람 잘한다. PCB 아톡 잘하더라. 그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린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잘한다는 것들을, 그 사람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죠. 아, 빨리 하네, 잘하네, 뭐, 특별히 문제 없었네, 라는 이런 그 사람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노력이 또는 정밀도가 얼마인지를 좀 알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수학적인 계산과 그 다음에 접근법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쫓아가는 것을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어프록시메이션은 아무래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수학적인 기반이든 공학적인 기반이든 기반에 맞춰 가지고 접근하는 접근법 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계산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드 하나를 설계하지만 데이터 라인이 뭐 1000개나 10,000개쯤 된다. 또 해석해야 되는 모델이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그 네트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사람이 하나하나 계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치 해석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잘 증명된 이론적인 접근법과 그 다음에 해석 도구가 가지고 있는 정밀도가 이미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EMA3D는 그래서 EST와 같은 정전기 방전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시그널 인테그리티와 파워 인테그리티와 같은 신호 무결성, 전원 무결성과 같은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임피던스와 같은 내용, 그 다음에 conducted emission, conducted immunity, radiated emission, radiated immunity와 같이 전자파 시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등을 만족하는 시험 등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SI 웨이브를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SI 웨이브를 쓰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에서 녹색 기판으로 보이는 게 보통 PCB인데 PCB 위주로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구, 소켓을 붙인다든지 또는 하우징과 같은 이런 금속의 그 샤시가 붙는다든지 또 케이블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다중화된 물질, 물체하고의 연속성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걔네들을 이제 럼프드 모델이라고 해서 등가 모델을 만들어서 붙여서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정밀도를 높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방어하고 그다음에 터미네이션, 종단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통풍구와 팬 같은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염새, 덮개 관절부, 그다음에 EMI 흡수체 차단제와 같은 이런 그 주파수에 반응하는 그 물질들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시간 영역의 해석 도구가 그네들을 해석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특정한 주파수로부터 차단이나 차폐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다 보니까 보통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시트라든지 또는 소문만 듣고 아 이게 좋다더라 라고 해서 무작정 붙여본다든지 이렇게 실험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인 접근법을 이용해서 흡수체라든지 차단제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도메인, 주파수에 반응하는 그다음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그 쉴드 이펙트 뉴스를 가려가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자장치를 시뮬레이션하는 기존의 방법은 모델을 빌드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마 시뮬레이션을 배웠던 분들이 기억나시는 게 Finite Element Method가 있고 뭐 FDTD가 있고 뭐 이렇게 메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통 시뮬레이션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주파수 도메인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만 타임 도메인만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구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어떤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한 플랫폼의 시뮬레이션과 비교해서 수십 년간의 실험으로 검증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전자기 방정식을 이용한 풀웨이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전속솔로 방정식하고 완벽하게 통합된 시뮬레이션입니다. 엔시스에서 만들어서 기구 쪽과 연동을 시키는 그 스페이스 크레임하고 디스커버리를 통합 환경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 또는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입력 시 추가적인 조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서 이제 직접 한번 볼 수 있도록 데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나 기계 데이터들을 CAD 데이터를 바로 읽어옴으로써 전반적으로 다룰 것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플랫폼 및 장치 인클로즈를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강력하고 좋은 건 뭐냐면 보통 PCB를 해석하는 최고의 도구는 SI 웨이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FSS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SI 웨이브처럼 2.5D 솔버이지만 PCB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그 문제점을 가려내는데 SI 웨이브에서 만들어진 니어필드 소스만 가지고도 EMS3D에서 바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HFSS 만들어진 도구에서의 니어필드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가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SI 웨이브에 있는 필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설계자는 주제나 성능의 제한치를 미리 사실 알고 가지 않습니다. 설계를 해보신 분이나 제품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야, 우리가 숙제를 100점 맞아야 통과를 하니까 100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 다 해야지라고 처음부터 계획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우선 회로 그려놓고 PCB 그려놓고 한번 굴러가는지 보자. 동작 환경 테스트 해보고 야, 동작이 돼야 뭔가를 하지 이러면서 계획이 좀 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뭐 또 디버깅도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점점 시뮬레이션과 멀어지는 환경이 계속 구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한번 설계하고 만들고 하는 것이 익숙하고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우리가 고무적인 보수적인 그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하고 거리를 좀 두게 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시뮬레이션이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해버리면
디지털적인 소스를 이용해서 그 답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그 테스트의 실패가 원인과 내용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설계자는 규제나 성능 제한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의 방사 수준을 예측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방사 노이즈 결함은 인쇄로 기판, 인클로즈, 케이블 접지 또는 재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요. 테스트 실패가 항상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만 넓은 주파수 범위 안에서 잠재적인 노이즈 피크를 모두 시뮬레이션하려면 주파수 간격이 매우 작아져야 하므로 장치 인클로즈를 레거시 메소드, 즉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해서 모델링하는 데는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굉장히 시뮬레이션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EMA3D는 그거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를 제공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A3D는 SI 웨이브하고 HFS 도구로부터 니어필드 방사원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체, 그 다음에 편조선 실드와 같은 얇은 호일을 고려할 수 있는 와이어 시뮬레이션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캐드에서 생성된 데이터 중에 시뮬레이션에 방해가 되는 지지분한 데이터를 청소하거나 작업할 필요 없이 기구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고요.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을 한 번에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도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I 웨이브에 대한 짧은 이제 소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I 웨이브는 PCB 및 패키지 전용 EM 솔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PCB에 있는 그 반도체, 즉 우리가 칩이라고 부르는 반도체가 특정한 그 신호를 주고 동작하는 환경에서 거기서 이제 신호가 가고 통신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력 공급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신호에 대한 해석 모델들을 보통 이제 시그널 인티그리티, 파워 인티그리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력 모델에 대해서 또는 신호 모델에 대해서 무결성을 갖춘 상태에서 제품을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CB는 녹색으로 된 기판으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녹색으로 된 기판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칩이라고 부르시죠. 패키지가 들어갈 거고요. 패키지 안에는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베어칩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어칩이 패키지 위에서 포장이 되고 그다음에 포장된 패키지는 PCB에 다시 납땜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패키지든 칩이든 아니면 PCB든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은 구리로 된 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리로 된 도체는 주로 여기 보시는 PCB 형태에서 많이 발견하실 수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전송선로 또는 구리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생긴 구리 도체는 저항값이 1.7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오음단미터 정도의 수준의 저항성을 갖습니다. 물론 구리는 모든 그 전도체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백으로 놨을 때 언은 얼마, 주석은 얼마, 아연은 얼마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서스 304 같은 경우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에서 구리가 빠지는 일은 없지만 구리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이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타임 딜레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L 성분과 C 성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노이즈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겪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PCB가
주로 이 기판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B, 즉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회로를 인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에칭이라는 공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43가지 정도, 즉 IPC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량 요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량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뢰도 구간에서의 좀 변별력 있는 어떤 성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아날로그 그라운드하고 디지털 그라운드가 서로 만약에 분리되었을 때 이 신호를 만약에 통신을 한다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아날로그 그라운드, 오른쪽이 디지털 그라운드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나갈 때 그냥 전선이니까 지나가면 되겠지 싶지만 전선 밑에 있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도체가 꼭 필요한데 이 도체가 없을 경우 비어있는 곳이죠. 없는 경우에서는 노이즈화된 성분이 나타나서 방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SI 웨이브에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 부분을 그러면 SI 웨이브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다가 뭐를 어떻게 설치하고 뭐 했을 때 성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 걔가 없어졌는지까지 정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회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알고는 계실 겁니다. PCB를 설계하게 되면은 파워 그라운드, 파워 쪽에서 뭐 3.3V, 5V, 12V와 같이 그 파워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게 되고 그라운드도 역시 아날로그 그라운드, 디그라운드, 플레인 그라운드, 그라운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러면 나눠진 그라운드들끼리 또 지나가는 선로들이 있는데 이 선로들이 결국에는 노이즈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보통 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에 보면 이 부분에서 노이즈가 꽤 많이 발생하고요. 이 부분이 EMI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MI라고 하는 모델 하나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은 배선에 포함된 비하가 있냐, 비하가 없는 배선이냐, 이걸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PCB에서는 위쪽에 있는 애들은 비하가 없이 들어간 부분이고 아래쪽으로는 비하가 있는 상태로 배선과 단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회로적으로 등가 모델을 꾸려서 보게 되면 여기 HDMI 영봉과 관련된 애들은 중간중간에 비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이트로 연결되는 거에 반면에 아래쪽으로 보시는 D11부터는 등가 모델 지나서 비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하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것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된다든지 또는 딜레이가 발생한다든지 신호가 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비하만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됩니다만 그게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파이다 보니까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신호, 즉 신호가 전송됐다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규격 등에 대해서 아무리 설계를 잘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길이를 설계 당시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규정해 놓고 여기까지 맞춰주세요라고 미리 계산된 값에 의해서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전체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신호들은 이런 사인파 또는 펄스파와 같은 모델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걔네들은 각각 이런 실수부와 헛수부의 에너지, 즉 전압과 전류라는 이름으로 에너지를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접지 모델 같은 경우에도 내가 1점 접지를 했냐 또는 병렬 접지를 했냐 안 그러면 다점 접지를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월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회로 설계자가 이걸 미리 다 정해주는 게 아니고 PCB 설계자가 알아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PCB 설계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PCB 설계에 경력이 좋은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한테 맡기게 되고
그 사람한테 맡기니까 그나마 문제가 덜 하더라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분들은 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 같은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사람도 실수를 하는구나. 그렇죠. 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실수가 됐는지를 이 넓은 PCB 안에서 찾아내기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도구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PCB 중에 하나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SI 웨이브에서 해석했던 모델을 하나를 여기 DDR4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IC 디바이스가 있는 모델을 시뮬레이션 했고요. 이 모델에서는 니어필드 값이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렇게 2D 필드로 보시면 80점 얼마라고 볼트 퍼 미터로 이 필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오늘 이제 그 경험해 보려고 하는 EMA3D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 필드를 컴퓨터 샤시에다가 바로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가 그렇죠. 저같이 이제 전자 쪽만 SI 웨이브만 주로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기구를 어떻게 불러들이고 모델하고 메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이야기됐던 것처럼 뭐 얘를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다른 추가적인 작업을 할 필요 없이 MCAD, 미케니컬 CAD 쪽에서 있는 미케니컬 인크로즈 메쉬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불러들이는 게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불러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해석 모델이 돌아가게 되면서 지금처럼 인클로즈 안에 들어가 있는 PCB가 바로 방사 패턴을 일으키면서 노이즈가 되는 것을 해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좀 보시면 파란색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케이스 바깥 부분입니다. 즉 인클로즈라고 하는 케이스의 바깥 부분은 역시나 보호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터져 있는 부분들은 다른 뭐 슬롯이 들어온다든지 개구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환풍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이 열려 있는 이제 보통 우리 개구부라고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개구부 쪽으로는 전파가 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파가 새는 거를 보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또 이제 뭐 필름을 바른다든지 메쉬로 된 망을 가지고 차단을 시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옆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된 이 필드의 크기를 이렇게 그 인사이드에서 프로브로 임포트를 할 수 있고요.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종류들은 아마 그 실험이나 오실로스코프나 프로빙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것 같을 겁니다. 이게 후크, 보통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그려주기 위해서 후크 포인터들을 이제, 또 훅이라고 하죠. 네, 달아주게 되는데 이걸 달아주게 되면 기생성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이 자리에서만 해야 되니까 근처에 있는 회로하고 등가 모델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우린 측정했는데 측정했지만 달라지는 이유가 시뮬레이션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시뮬레이션은 근거리에 있는 그라운드를 타겟으로 모델링을 하지만 이거는 여기 후크 프로브를 달 수 있는 포인트에서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측정을 했기 때문에 등가 모델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이 더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측정 부분에서 고속 신호가 될수록 이런 부분들은 더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있는 이 포인트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전자적 소스를 입력함으로써 바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야기되어 있던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같은 경우에 케이블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트위스트 페어라든지 전력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신호를 보내주고 익사이테이션을 시킬 것인지 정해주기만 하면 바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에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익사이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케이블과
케이블 바깥으로 자기장 필드가 쭉 시간에 따라서 과다한 부분, 그러니까 과도 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어디에다가 뭘 놓으면 커플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